안녕하세요. 네, 고맙습니다. 요약집이 잘 나왔죠? 네, 아주 흡족한데 저는 개인적으로 양도 적당하고 네, 한 130페이지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이것만 다 보고 시험 볼 수 있느냐? 돼요. 이것만 다 봐도 18개 정도는 커버가 될 겁니다. 24개 중에서. 근데 이제 문제집이 하나 추가가 되면 거의 다 커버가 될 거예요. 24개가. 그래서 이 정도 보셔도 될 것 같아요. 오늘은 좀 어려운 거 해야 되는데요. 오늘은 207쪽, 307쪽이죠. 307쪽. 307쪽을 하실 건데, 오늘은 마지막 날이니까 지난 시간에 한 건 생략하죠. 시간도 없으니까. 네, 오늘은 307쪽 신탁에 관한 등기, 여기를 좀 보겠습니다. 신탁 등기. 신탁 등기는 자주 출제가 됩니다. 우리 책에 내용이 잘 설명되어 있는데요. 좀 어렵죠. 그래서 이 신탁 등기를 좀 보겠습니다. 이 신탁 등기를 보시기 전에 먼저 명의신탁을 좀 이해를 하셔야 돼요. 여기에 이러한 부동산이 있고 소유자가 갑입니다. 갑이 을과 명의신탁 계약을 체결합니다. 이 명의신탁 계약을 체결한 갑을 뭐라고 부릅니까? 명의신탁자라고 부를 겁니다. 소리가 을을 명의수탁자라고 부를 거예요. 민법에서 하셨죠?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등기에 관한 법률 하셨습니까? 네. 명의신탁자, 명의수탁자가 될 테고요. 이 명의신탁 계약은 갑과 을 사이에 명의를 믿고서 부탁하는 계약, 이를 명의신탁 계약 또는 명의신탁 약정이라고 얘기합니다. 이때 이 명의는 모든 권리에 관한 명의가 다 포함이 되어 소유권도 괜찮고 지상권, 전세권, 임차권도 가능합니다. 다만 소유권이 가장 대표적인 권리라서 보통 소유권과 관련해서 출제가 이루어져요. 그래서 갑과 을 사이에 소유권에 관한 등기 명의를 믿고서 부탁하는 계약, 이를 명의신탁 계약 또는 명의신탁 약정이라고 얘기할 겁니다. 이 계약에 의해서 소유권 이전 등기가 갑의 이름에서 을의 이름으로 등기가 실행이 될 겁니다. 그러면 이때 소유권은 변동이 됩니다. 이때 소유권 변동은 대외적인 소유권만 변동이 돼요. 대외적 소유권 변동. 따라서 이 명의수탁자는 대외적 소유권을 취득하고요. 명의신탁자는 대내적 그러면 대내적 소유권과 대외적 소유권, 소유권이 둘로 나눠지죠. 대내적 소유권, 대외적 소유권으로 분리가 되는데 이때 이 대내적 소유권은 갑과 을 사이의 소유권자는 갑이란 뜻입니다. 이걸 대내적 소유권이라고 불러요. 그리고 갑과 을을 당사자라고 얘기하죠. 당사자를 제외한 자를 제3자라고 부르는데 제3자에 대해서는 소유권자가 을이라는 뜻이에요. 이걸 대내적 소유권, 대외적 소유권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명의신탁 계약에 의해서 소유권 이전 등기가 실행이 되면 대내적 소유권은 신탁자가 가지고 있는 것이고 대외적 소유권만 수탁자에게 넘어갑니다. 이걸 명의신탁 약정이라고 부르는데 이 명의신탁 약정은 문제가 있습니다.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공시기능에 혼란이 발생합니다. 그렇죠? 진짜 소유권자가 누구예요? 갑이요. 누가 그래요? 진짜 소유권자가 갑이라고. 모르는 겁니다. 왜? 갑을 사이에서는 갑이 소유권자인데 갑을 제외한 다른 모든 사람에 대해서는 을이 소유자가 돼버려요. 그래서 공시기능에 혼란이 발생하니까 이 명의신탁 약정은 우리 민법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등기에 관한 법률에서 이걸 무효화 시킵니다. 이것이 무효니까 이 등기도 말소돼야 되겠죠. 물권 변동도 무효가 될 겁니다. 이를 명의신탁이라고 불러요. 제가 대학교 다닐 때니까 한 10년쯤 전이겠죠. 네, 그때 우리 민법 선생님이 이걸 한 학기 했어요. 요만큼. 전 몇 초 했나요? 1분 했죠? 네, 저 1분도 안 했는데 우리 그 대학교 선생님은 이걸 한 학기 내내 했습니다. 요거 설명하고 의자 갖다 놓고 이제 잡담하고 다음 날도 다음 수업 시간에도 요거 설명하고 의자 갖다 놓고 앉아서 잡담하고
그걸 한 학기를 보내셨어요. 아직도 기억이 나는데 그때 그 양반이 우리나라에서 제일 유명하신 분이었어요. 이영준 박사라고. 참 오랫동안 강의했죠. 저는 1분도 안 걸렸는데. 네. 그 다음에 이제 신탁법상의 신탁을 보겠습니다. 여기 이러한 부동산이 있고 소유자가 갑입니다. 갑이 을과 신탁계약을 체결합니다. 이때 갑을 신탁자라고 부르고요. 또는 위탁자라고도 부릅니다. 신탁자는 믿고서 부탁하는 자, 위탁자는 부탁을 맡기는 자라는 뜻이에요. 을은 수탁자라고 부를 겁니다. 그런데 여기 명의신탁계약은 명의만을 믿고서 부탁하는 계약이 명의신탁계약이에요. 근데 이 신탁계약은 권리 자체를 믿고서 부탁하는 계약을 신탁계약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이 신탁계약은 권리 자체가 넘어갑니다. 대외적 소유권, 대내적 소유권 전부 다 넘어가요. 왜? 이름에서 그렇게 나오죠. 권리를 믿고서 권리를 부탁하는 계약. 권리가 부탁이 됐기 때문에 권리 자체가 넘어갑니다. 이때 이 권리도 뭐 지상권일 수도 있고 전세권일 수도 있고 저당권일 수도 있지만 보통 소유권과 관련해서 출제가 되니까 보통 소유권을 예를 듭니다. 소유권을 믿고서 부탁하는 계약. 그래서 소유권 자체가 넘어갈 겁니다. 대외적, 대내적 소유권 전부 다 넘어갑니다. 그래서 소유자는 누가 됩니까? 갑이 아니라 을이 되는 겁니다. 이 신탁계약에 의해서 소유권 이전 등기가 실행이 됩니다. 을의 이름으로. 그런데 갑이 을을 믿고서 소유권을 부탁하는 이유가 있겠죠. 그 이유를 뭐라고 부르냐면 신탁의 목적이라고 부릅니다. 이 신탁의 목적도 공시가 돼야 되기 때문에 등기가 실행이 돼야 돼요. 이를 신탁등기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두 개의 등기가 실행이 됩니다. 이때는 두 개의 등기가 실행이 돼요. 이 신탁의 목적은 조금 있다가 다시 설명을 드릴 겁니다. 이 소유권 이전 등기가 이루어짐으로 인해서 이익이 발생한 자는 누굽니까? 을 등기 관리자. 그렇죠. 소유권을 취득할 테니까 을은 등기 관리자가 되겠죠. 소유권을 상실하여 불이익이 발생한 자는 누굽니까? 갑이 될 겁니다. 그래서 등기 의무자도 존재하고 등기 의무자는 갑이 될 테고 등기 관리자도 존재할 겁니다. 등기 관리자는 을이 될 겁니다. 그래서 이 소유권 이전 등기는 이렇게 등기를 신청하는 겁니다. 소유권 이전 등기는 갑과 을이 공동으로 신청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신탁 등기는 수탁자가 단독으로 신청하는 겁니다. 그래서 요게 굉장히 자주 출제가 됩니다. 왜 자주 출제가 되느냐면 등기법이 개정되기 이전에 옛날 등기법에서는 이것도 공동 신청이었어요. 그런데 등기법을 개정해서 수탁자의 단독 신청으로 바꿨기 때문에 출제가 자주 이루어집니다. 그러면 이 신탁 등기는 수탁자의 단독 신청에 의한 등기라고 한다면 말소도 어떻게 되는 것이 원칙일까요? 네, 수탁자의 단독 신청에 의해서 말소가 됩니다. 이것도 기억해 두셔야 돼요. 그러면 이 수탁자는 소유권 이전 등기도 신청하면서 이 신탁 등기도 신청하게 됩니다. 이 두 개의 등기는 한 건의 신청 정보로 신청합니다. 한 건의 신청 정보로 신청하는데요. 이 소유권 이전 등기와 이 신탁 등기는 주종 관계를 판단한다면 어느 게 주이고 어느 게 종일까요? 네? 가장 중요한 등기는 소유권 등기예요. 가장 중요한 권리니까. 그래서 소유권 이전 등기가 주된 등기입니다. 그리고 신탁 등기는 종된 등기예요. 이때 한 건의 신청 정보로 신청한다고 했는데 이거는 원칙이 소유권 이전 등기에 관한 신청 정보입니다. 근데 거기에 신탁 등기의 신청 정보를 꼽사리 낀 거예요. 이거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네. 그래서 요 한 건의 신청 정보로 신청이 되기 때문에 요 두 개의 등기는 동시 신청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한 장의 신청서로 신청하니까 두 개의 등기는 동시 신청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거 이해가 되실까요? 네. 그 다음에 한 건의 신청 정보로 신청하기 때문에 순위는 어떨까요? 같을 겁니다. 순위가 같을 거예요. 그러면 이 순위가 같으니까 주등기, 부기등기를 할까요? 아닙니다. 같은 등기를 씁니다. 이게 환매등기, 소유권 이전 등기와의 차이점입니다. 환매등기와 소유권 이전 등기는 이것도 동시에 신청이죠. 맞습니까? 하지만 신청 정보는 별개로 작성합니다. 신청 정보를 별개로 작성하고 있기 때문에 순위가 같은 걸 어떻게 표현했습니까?
하나는 주등기, 하나는 부기등기로 표현했죠. 그런데 이거는 한 건의 신청 정보를 신청하기 때문에 같은 순위번호를 씁니다. 같은 순위번호. 이것도 좀 기억해 두셔야 될 겁니다. 그러면 이때 이게 동시에 신청이 된다는 거 꼭 기억해 두셔야 되고요. 예를 든다면 이 갑은 이민을 가고자 합니다. 어디를 이민을 가고자 하느냐면 미국으로 이민 가고자 해요. 이유는 아이들 교육을 위해서 미국으로 이민을 가고자 합니다. 와이프가 막 달달 볶아요. 빨리 가자고.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이 갑에게는 어머니가 한 분 계셨습니다. 홀어머니가. 이민을 가는 데 있어서 굉장히 걸리겠죠. 와이프는 어머니 때문에 가자고 하는지도 모르겠어요. 글쎄요. 네. 그래서 이 갑이 고민을 했는데 어떤 고민을 했냐면 어머니를 어떻게 할 것인가 고민하다가 결정을 내렸습니다. 어떤 결정을 내렸냐면 이 아파트, 작은 아파트가 갑에게 한 채 있는데요. 친구한테 넘깁니다. 그러면 이 친구는 이 아파트를 가지고 월세를 놓습니다. 월세를 놓으면 이 월세를 가지고 어머니에게 이렇게 달달이 생활비로 보내드리라고 부탁을 드리더라는 겁니다. 부탁을 한다는 겁니다. 이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없어요? 있겠죠. 그렇죠. 가지고 있는 아파트를 친구한테 넘긴 다음에 친구한테 부탁을 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친구가 월세를 놓으면 달달이 월세가 나올 텐데 그 월세를 가지고 어머니에게 생활비를 마련해 드리면 조금 안심하고 이민을 갈 수가 있을 겁니다. 맞습니까? 이걸 뭐라고 부르냐면 신탁의 목적이라고 불러요. 신탁의 목적. 이때 이 어머니를 뭐라고 부르냐면 수익자라고 부릅니다. 그러면 여러분 같으면 여러분은 요 등기는 신청하고 싶겠죠. 맞습니까? 왜냐하면 이 소유권 이전 등기에 의해서 을은 완전한 소유권을 취득합니다. 맞습니까? 그러면 저도 안 그러겠지만 여러분들은 이거는 신청하기 싫을 거예요. 왜요? 을이 취득한 소유권이 제한을 받습니다. 자유롭게 행사할 수가 없어요. 이 목적에 의해서. 즉 을은 소유권을 취득하겠지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월세를 놔야 됩니다. 그리고 생활비 월세 들어오면 어머니에게 보내드려야 돼요. 그러면 을이 취득한 소유권은 자유롭게 행사할 수가 있습니까? 없겠죠. 신탁의 목적에 의해서 제한을 받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이거는 신청하고 싶은데 이건 신청하기 싫을 거예요. 저는 안 그래요. 저는 이것도 신청하고 싶습니다. 그러면 이때 이게 출제가 자주 되는데요. 수탁자가 소유권 이전 등기만 신청하고 신탁 등기를 신청하지 아니할 때 요 갑은 신탁자는 요 등기를 대신 신청할 수가 있습니다. 수탁자를 대위해서 신청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또한 이 수익자도 요 신탁 등기를 대신해서 신청할 수가 있습니다. 이거 좀 기억해 두셔야 돼요. 수탁자가 소유권 이전 등기만 신청하고 신탁 등기를 신청하지 아니할 때는 위탁자 또는 수익자는 이 신탁 등기를 수탁자를 대위해서 신청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때 이 대위 신청의 경우에는 이 두 가지 등기가 동시 신청이 되겠습니까? 아니겠죠. 이건 동시 신청이 될 수가 없습니다. 맞습니까? 별개 신청이 될 테니까 동시 신청이 될 수가 없을 겁니다. 여하간 이거 다 출제가 되는 것들이니까 기억해 두셔야 돼요. 그러면 이러한 등기 신청에 의해서 등기부에는 어떻게 기록이 되느냐면 등기부에는 이렇게 기록이 됩니다. 1번 소유권 보존 등기 갑에서 요 칸은 권리자와 기타를 기록하는 칸입니다. 권리자 기타 칸인데요. 1번 소유권 보존 등기 갑에서 2번 소유권 이전 을 이렇게 기록이 됩니다. 을은 소유권을 취득한다고 했죠. 다만 그 소유권은 뭐에 의해서 제한을 받는다고 했습니까? 신탁의 목적에 의해서 제한을 받습니다. 신탁의 목적은 부탁을 받은 거죠. 그래서 이 을은 수탁자 이렇게 기록합니다. 수탁자 을 이렇게 기록을 하게 돼요. 그 다음에 여기 반을 이렇게 쪼갭니다. 그래서 이 아래 칸에다가 뭘 기록하냐면 신탁의 목적을 기록합니다. 아이들 교육을 위해서 미국으로 이민을 가고자 하는데 홀어머니가 걸려서 여기까지밖에 기록을 못 하겠네요. 왜? 칸이 너무 좁으니까. 맞습니까? 따라서 여기에 기록해야 될 내용은 별도의 장부를 만들어서 별도의 장부에 기록합니다. 이 별도의 장부를 신탁원부라고 불러요.
신탁 원부에다가 신탁의 목적을 기록하게 될 겁니다. 그러면 여기 충분하게 이제 기록할 수가 있죠. 그리고 여기다가는 신탁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리고 이 신탁 원부 번호가 있을 겁니다. 이 신탁 원부의 번호를 여기다가 추가를 시킵니다. 그러면 요 등기부를 확인하면 신탁의 번호가 있을 테니까 그 신탁 번호를 가지고 신탁 원부를 찾아보면 신탁의 목적을 알 수가 있을 겁니다. 이때 이 소유권 이전 등기와 이 신탁 등기는 순위 번호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같이 쓰고 있습니다. 이유는요, 한 건의 신청 정보로 등기를 신청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거 이해가 되실까요? 순위 번호를 같이 쓴다는 거. 그리고 이 두 개의 등기는 주된 등기가 이겁니다. 따라서 부기 등기할 수가 없습니다. 주등기 하게 될 겁니다. 그렇겠죠? 그러면 이 신탁 원부는 부동산 등기부마다 존재하는 거죠. 맞습니까? 여기에 기록해야 될 내용을 별도의 장부를 만들어서 기록한 거 아니겠습니까? 맞습니까? 그래서 이 신탁 원부를 강의의 등기부라고 불러요. 강의의 등기부. 여기에 기록해야 될 내용을 별도로 뽑아내서 만든 장부라서 강의의 등기부라고 부르고요. 이 신탁 원부는 등기부마다 존재하겠죠. 맞습니까? 등기부는 부동산마다 존재하는 거죠. 따라서 신탁 부동산이 여러 개라고 한다면, 3개라고 한다면 신탁 등기도 3개의 등기부에 기록되겠죠. 그러면 신탁 원부도 몇 개가 있겠습니까? 3개. 그래서 이 신탁 원부는 신탁 목적 부동산 개수만큼 존재합니다. 이 신탁 원부는 신탁의 목적의 부동산 개수만큼 존재한다는 거, 이것도 좀 기억해 두셔야 될 겁니다. 이게 가장 기본적인 내용이고요. 몇 가지 더 보죠. 이 신탁 등기를 가등기할 수 있는지가 문제가 되는데 가등기가 가능합니다. 가등기는 어떻게 하느냐면 이렇게 하게 돼요. 소유권 이전에 가등기라고 기록하고 여기다가도 가등기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래서 신탁의 가등기도 가능하다라는 거 기억해 두셔야 돼요. 신탁의 가등기도 가능합니다. 또한 여기 수탁자가 여러 명일 수도 있죠. 갑은 을을 완전히 믿지 못해서 이렇게 수탁자를 여러 명 이렇게 두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면 등기부에도 이렇게 기록되겠죠. 맞습니까? 이렇게 등기부에 기록이 될 겁니다. 그러면 소유권 이전 등기의 등기 명의는 을, 병, 정 셋이네요. 공동소유 형태죠. 공동소유 형태는 첫 번째 공유, 두 번째 합의요, 세 번째 총유가 있는데 이때의 소유 형태는 뭘까요? 공유와 합의의 차이점은 뭐라고 했습니까? 공동의 목적이 없으면 공유, 공동의 목적이 있으면 합의요. 이때는 공동의 목적이 있습니까? 을, 병, 정 사이에. 뭡니까? 공동의 목적이 뭐냐고요? 네, 요게 공동의 목적이에요. 요거. 이게 공동의 목적이니까 이때 요 소유 형태는 뭡니까? 합유다라고 얘기를 할 겁니다. 공동의 목적이 존재하니까 소유 형태는 합유예요. 그런데 여기에는 만약에 을, 병, 정이 있을 때 등기도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이때도 공동 소유 형태입니다. 그러면 이거는 합유입니까? 공유입니까? 네, 공동의 목적이 있으면 합의요, 없으면 공유라고 했죠. 여기는 신탁의 목적이라는 신탁 목적이라는 공동의 목적이 존재합니다. 그래서 합의예요. 저쪽은 공동의 목적을 제가 썼습니까? 안 썼어요. 등기부의 이름만 올라가는 겁니다. 등기부의 이름만 올라가니까 여기는 공동의 목적이 없습니다. 따라서 소유 형태는 뭡니까? 공유로 등기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이쪽은 공유, 이쪽은 합의요. 이거 좀 기억해 두셔야 돼요. 지금 제가 설명드린 건 전부 다 기출지문이에요. 전부 다 출제가 됐던 것들입니다. 하나 더. 이 명의신탁의 경우에는 대외적 소유권만 넘어가죠. 갑과 을 사이의 소유자는 누굽니까? 갑. 그렇죠. 그런데 이 신탁법상의 신탁은 소유권 자체가 다 넘어갑니다. 다만 그 소유권 행사가 신탁의 목적에 의해서 제한을 받을 뿐입니다. 이거 이해가 되십니까? 그렇다면 요 신탁자의 채권자는 채무자가 채무를 자발적으로 이행하지 않을 때 이 신탁의 부동산에 대해서 강제 집행해서 자신의 채권을 만족받을 수 있겠습니까? 없습니다. 왜요? 채무자 소유, 채무자 A의 소유, 갑이죠. 채무자 갑의 부동산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소유권은 이미 넘어갔다고 그랬죠. 누구에게? 수탁자에게. 맞습니까? 그렇다면 이때 수탁자의 채권자는
수탁자가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 강제 집행을 통해서 자신의 채권을 만족받을 수 있겠습니까? 있을 겁니다. 왜요? 수탁자 소유 부동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거 이해가 되실까요? 네, 이런 것들을 기억해 두시면 돼요. 이제 조금 더 응용을 합니다. 여기에 이러한 부동산이 있고 소유자가 갑입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린 건 가장 기본적인 신탁 등기의 내용이고 그거 다 출제가 됐던 겁니다. 조금 더 어려운 쪽으로 들어가겠습니다. 갑이율과 신탁 계약을 체결합니다. 신탁 계약을 체결하게 되면 무슨 등기합니까? 소유권 이전 등기한다고 했죠. 그리고 신탁의 목적도 공시가 돼야 되니까 무슨 등기해야 됩니까? 네? 신탁 등기하겠죠. 그래서 두 개의 등기가 이루어지게 될 겁니다. 그러면 등기부에는 이렇게 공시가 될 겁니다. 1번 소유권 보전 갑, 2번 소유권 이전 수탁자 을, 그리고 신탁 등기가 이루어지게 될 겁니다. 신탁과 신탁원부의 번호가 기록이 돼요. 여기에. 네. 이때 이 신탁 계약을 갑과 을 사이에 해지를 합니다. 해지가 이루어져요. 왜냐면 어머니가 이미 돌아가셨어요. 어머니가 돌아가셨으니까 이제 신탁 계약 필요 없죠. 맞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 을이 갑에게 이거 어머니가 돌아가셨으니까 이 신탁 계약 해지하자고 제안합니다. 그랬더니 갑이 을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머니 돌아가셨으니까 이제 그 아파트 나는 필요가 없고 이제 네가 좀 처분을 해서 돈으로 미국으로 보내달라 이렇게 부탁할 수도 있겠죠. 없습니까? 있겠죠. 그러면 을과 신탁 계약을 해지하고 을이 갑의 부탁에 의해서 병과 매매 계약을 체결합니다. 그리고 소유권 이전 등기까지 이루어지면 을의 소유권은 병의 소유권으로 변동이 될 겁니다. 맞습니까? 그러면 등기는 을과 병이 어떻게 하겠습니까? 공동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신청할 겁니다. 맞습니까? 그리고 신탁 등기는 더 이상 필요합니까? 필요 없습니까? 없겠죠. 그럼 말소 등기를 신청해야 되는데 이 신탁 등기는 수탁자의 단독 신청에 의해서 신탁 등기가 이루어졌죠. 따라서 말소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수탁자의 단독 신청에 의해서 말소가 될 겁니다. 두 개의 등기 신청은 한 건의 신청 정보, 따라서 동시 신청이 될 테고 순위번호도 같이 쓸 겁니다. 맞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등기는 이렇게 실행이 됩니다. 3번 소유권 이전 등기. 소유자는 누굽니까? 병. 그리고 이 신탁 등기는 더 이상 필요 없겠죠. 따라서 2번 신탁 등기를 말소한다라고 공시합니다. 그리고 이 등기는 이렇게 말소가 될 겁니다. 어렵지 않죠? 네. 두 번째. 을이 갑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머니에게 생활비 마련 드리고 이제 월세를 놨는데 생활비 보내드리는데 집이 자꾸 망가진다. 비용이 필요하다. 그래서 비용을 좀 보내달라.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까? 그랬더니 갑이 을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일부 다른 사람에게 팔아서 판 대금을 가지고 비용으로 써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 얘기에 의해서 을은 병에게 3분의 1의 소유권만 넘깁니다. 3분의 1의 소유권만 매매 계약을 체결하다는 겁니다. 그러면 3분의 1의 소유권 이전 등기만 넘어가겠죠?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여기 9억짜리 부동산이에요. 9억. 그래서 을이 갑에게 3억 정도 보내달라고 부탁을 해요. 그랬더니 갑이 을에게 이거 3분의 1 지분을 다른 자에게 팔아갖고 그 대금으로 비용으로 사용하라 이렇게 얘기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전부를 넘기는 게 아니라 3분의 1만 넘기겠다는 겁니다. 소유권 일부만 이전을 시키겠다는 겁니다. 그럴 수 있겠죠? 아까는 소유권 전부 넘겼죠? 그런데 이번에는 소유권 일부를 이전시키겠다는 겁니다. 일부.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공동신청. 그 다음에 이거는 말소 등기가 아니라 무슨 등기 신청하겠습니까? 신탁 재산이 3분의 3에서 3분의 2로 줄었죠? 그래서 신탁 등기에 변경 등기를 하는 겁니다. 이때는 등기부에 이렇게 기록이 될 겁니다. (1번) 소유권 보전 갑에서 2번 소유권 이전 수탁자 을
그리고 신탁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을 테고요. 이제 병의 이름이 등기부에 나와야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3번 소유권 일부 이전. 누구에게? 병에게. 그러면 3분의 1은 병이 소유하니까 병은 공유자가 되죠. 맞습니까? 따라서 공유 병 3분의 1 이렇게 기록을 할 겁니다. 그리고 신탁 재산은 3분의 3에서 3분의 2로 줄었죠. 그렇죠. 따라서 무슨 등기 하겠습니까? 신탁 등기에 변경 등기를 해요. 그래서 2번 신탁 등기 변경이라고 기록하고 신탁 재산은 이제 얼마로 줄었습니까? 3분의 2로 줄었죠. 신탁 재산 을은 3분의 2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이게 신탁 등기의 변경 등기라고 얘기합니다. 이 신탁 등기의 변경 등기도 여기 보시면 병명의 3분의 1 소유권 이전 등기는 등기 의무자, 등기 권리자, 공동 신청. 그리고 요 신탁 등기 실행되는 등기가 단독 신청이면 말소되는 것도 단독 신청이고 말소 회복도 단독 신청입니다. 변경 등기, 경정 등기도 원칙은 단독 신청이에요. 그래서 이 신탁 등기, 변경 등기도 수탁자의 단독 신청에 의해서 이루어집니다. 두 개의 등기는 한 건의 신청 정보. 따라서 동시 신청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한 건의 신청 정보니까 순위번호도 같이 쓸 수밖에 없어요. 기준은 소유권을 기준으로 순위번호가 결정이 되는 겁니다. 이거 되셨을까요? 네. 너무 어려운 거 하는 건가? 그러면 이제 하나 더.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어머니가 돌아가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신탁 재산은 필요가 없죠. 그랬더니 갑이 을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뭐라고 얘기했냐면 네가 어머니를 잘 보살펴드려서 너무 고마우니까 그 아파트 네가 가져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현실에서는 없겠죠. 이론에만 있을 겁니다. 이 아파트 네가 열심히 우리 어머니 봉양해 줬으니까 아파트 네 이름으로 완전히 가져라 이렇게 부탁을 합니다. 그럴 수 있겠죠. 이걸 뭐라고 부르냐면 수탁자의 고유재산이 되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수탁자의 고유재산이 되었다는 뜻을 등기부에 기록을 합니다. 이렇게 등기합니다. 안타깝지만 이 내용은 전부 다 출제가 된 거예요. 소유권 보전 등기 갑. 그 다음에 2번 소유권 이전 등기 수탁자 을. 그리고 여기는 신탁이라고 기록되어 있을 겁니다. 그렇겠죠. 그 다음에 3번 이렇게 기록하고요. 2번 수탁자의 고유 재산이 되었다. 고유 재산이 된 뜻을 등기한다. 이렇게 기록합니다. 수탁자의 고유 재산이 된 뜻의 등기 이렇게 기록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요 신탁 등기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더 이상 필요가 없죠. 그래서 이렇게 등기합니다. 2번 신탁 등기는 말소하겠다라고 공시하고 요거를 지워줍니다. 그러면 요것이 말소가 돼버리면 요 효력도 상실되겠죠. 맞습니까? 따라서 을의 고유재산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수탁자의 고유재산으로 된 뜻의 등기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요 정도가 우리 신탁 등기에서 출제가 된 거예요. 요 정도가. 그러면 이제 하나만 더 보겠습니다. 여기에 이러한 부동산이 있고 소유자가 갑입니다. 갑이 을과 신탁 계약을 체결합니다. 신탁 계약이 체결되면 신탁 계약으로 인한 소유권 이전 등기 하겠습니까? 하겠죠. 그 다음에 신탁의 목적이 공시된다고 했죠. 신탁의 목적이 공시돼야 되니까 무슨 등기 이루어집니까? 신탁 등기를 해야 될 겁니다. 그래서 두 개의 등기는 동시 신청이 될 수밖에 없다고 그랬죠. 소유권 이전 등기는 갑과 을이 공동으로 신청할 테고 신탁 등기는 수탁자가 단독 신청할 겁니다. 그래서 등기부에는 이렇게 등기가 될 거예요. 1번 소유권 보전 갑, 2번 소유권 이전 수탁자 을, 그리고 신탁 이렇게 기록이 될 겁니다. 맞습니까? 그런데 이런 경우도 있을 수가 있어요. 을이 병과 다시 한번 신탁 계약을 체결하더라는 겁니다. 이를 재신탁이라고 불러요.
요건 아직까지 출제된 적은 없어요. 재신탁계약. 그러면 요 을을 신탁자, 병을 수탁자 이렇게 할 겁니다. 맞습니까? 그리고 재신탁계약에 의해서 소유권 이전 등기 이루어지겠죠. 그리고 재신탁의 목적이 있겠죠. 그러면 이것도 등기가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등기부에는 이렇게 등기가 될 겁니다. 3번 소유권 이전, 수탁자 병. 그리고 여기 신탁 이렇게 한 번 더 이루어집니다. 이걸 재신탁이라고 불러요. 재신탁. 그럼 이 정도 하시면 신탁 등기와 관련된 모든 문제는 다 해결이 될 겁니다. 네. 그러면 책을 좀 보시면 313쪽에 신탁의 312쪽에 신탁의 의의라고 나와 있는데요. 책을 보시면 뭔 말인지 잘 모르실 거예요. 한번 쭉 읽어보시면 돼요. 한번 쭉 읽어보시면 됩니다. 요약집에는 시험에 나올 만한 것만 제가 골라서 정리해 놨어요. 그래서 책보다는 요약집을 한번 읽어보시면 될 것 같아요. 만만치 않죠? 만만한가요? 이제 318쪽에 이용에 관한 등기 절차 보겠습니다. 이용권,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임차권을 얘기할 텐데 320쪽을 보시면 지상권에 관한 등기가 나와 있고요. 여기서 나오는 내용은 전부 다 민법에서 공부하시는 거죠. 그래서 여기 등기법에서 따로 설명할 건 없습니다. 다만 320쪽에 니은에 기록사항 나와 있으니까 이 부분이 등기법에서 집중적으로 출제되는 부분이에요. 등기부에 기록되는 사항들 기록사항이라고 부르는데요. 지상권 등기에 있어서 등기부에 기록되는 사항을 기록사항이라고 부르고 이 기록사항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필요적 기록사항, 임의적 기록사항 두 가지가 있는데요. 여기서 출제가 되는 것은 필요적 기록사항, 이걸 반드시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 지상권은 목적이 정해져 있습니까? 두 개의 목적이 있죠. 첫 번째 뭐가 있습니까? 건물, 기타, 공작물 소유 목적. 또 하나는요. 수목의 소유 목적. 따라서 지상권 설정 등기를 신청할 때 신청 정보에는 어떠한 목적인지를 반드시 기록해야 돼요. 건물, 기타, 공작물 소유 목적인지 아니면 수목의 소유 목적인지를 반드시 기록해야 됩니다. 또한 뭐도 기록해야 됩니까? 지상권은 부동산 토지 전부에도 설정이 가능하고 일부도 설정이 가능하죠. 따라서 범위도 반드시 기록해야 돼요. 신청 정보에 반드시 기록하는 사항 두 가지가 있는데 뭐가 있습니까? 목적과 범위. 그렇죠. 신청 정보에는 반드시 목적과 범위를 기록합니다. 그러면 신청 정보에 기록된 목적과 범위를 등기관은 등기부에 정확하게 기록해야 될 겁니다. 따라서 등기부의 필수적 기록사항이 바로 신청 정보의 필요적 내용 정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등기부의 필요적 기록사항, 신청 정보의 필요적 내용 정보 같은 내용이 될 겁니다. 그래서 이 등기부에 반드시 기록해야 될 내용은 목적과 범위를 반드시 기록을 해야 됩니다. 만약에 일부에 대한 등기를 신청할 때는 뭐를 첨부해야 된다고 했습니까? 도면을 첨부한다고 했죠. 부동산 일부에 대해서 등기 신청할 때는 도면을 첨부한다고 했고요. 전부에 대해서 신청할 때는 첨부할 필요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 정도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넘기겠습니다. 322쪽을 보시면 구분지상권이 나오는데요. 구분지상권에서 거기 리을 나와 있습니까? 리을. 구분지상권이 뭔지는 아시죠? 아세요? 토지가 이렇게 존재할 때, 토지의 상하를 정해서 여기를 사용하는 게 구분지상권입니까? 상하를 정해서 여기를 사용하는 게 구분지상권입니까? 아니에요? 네? 구분지상권. 지금 거의 5월인데 구분지상권의 개념도 모르시면 안 돼요. 이게 구분지상권이에요. 네, 이렇게 상하를 정해서 그 중간을 사용하는 거. 상하를 정해서 그 중간을 사용하는 게 구분지상권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럼 이 구분지상권의 범위는 도면으로 표현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네, 도면이라면 위에서 내려다 봤을 때 그 모양을 그려놓은 것이 도면이죠. 그럼 이 구분지상권은 도면으로 표현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따라서 구분지상권 등기를 신청할 때는 도면을 첨부할 수가 없습니다. 이거 하나 기억해 두셔야 돼요. 민법 공부 열심히 하셔야 돼요. 믿고서 넘어가고 있는데. 그 다음에 오른쪽 보겠습니다. 323쪽에 지역권 등기. 전부 다 지역권 민법에서 공부하시는 것이고요. 우리 등기법에서 필요한 것은 거기 동글뱅이 2번에 기록사항입니다. 이 기록사항도 필요적 기록사항, 임의적 기록사항이 있을 텐데 필요적 기록사항이 꼭 기억하셔야 돼요. 필요적 기록사항. 이건 이 지역권 등기는 용의 물건이니까 부동산 일부에 설정이 가능합니까? 맞아요? 용의 물건은 부동산 전부뿐만 아니라 일부도 가능하다고 했죠. 그럼 이 지역권은 용의 물건이니까 일부에 가능하지 않습니까? 여기는 100번지 토지, 여기는 101번지 토지. 여기 소유자는 갑, 여기 소유자는 을이 될 겁니다. 갑이 을에게 지역권을 설정해 줍니다. 그래서 어떠한 지역권을 설정해 주느냐면 통행지역권을 설정해 줍니다. 이때 이 100번지 토지를 뭐라고 부릅니까? 승역지. 맞습니까? 승역지. 이 승역지의 개념은 승은 받들 승자를 써요. 그리고 역은 역할이란 뜻입니다. 받드는 역할을 하는 토지. 이쪽 토지의 요 부분을 제공해서 요 99번지가 받드는 역할을 하고 있죠. 받드는 역할을 하는 토지가 승역지라는 뜻이에요. 요쪽 토지를 뭐라 부릅니까? 요역지. 승역지에게 일정한 역할을 요구하는 토지라는 뜻입니다. 요역지. 다른 토지에게 일정한 역할을 요구하는 토지. 요역지라고 불러요. 이때 이 승역지는 토지 전부여도 상관이 없고 일부여도 상관이 없습니까? 따라서 일부, 용의 물건은 일부에도 설정이 가능합니다. 그 다음에 이 요역지는 반드시 토지 전부이어야 될 겁니다. 설정은 지역권 설정 계약이 체결돼야 되고 그리고 지역권 설정 등기까지 이루어지면 지역권이 설정이 될 겁니다. 그러면 이 지역권 설정 등기가 이루어짐으로 인해서 이익이 발생한 자는 누굽니까? 을 등기 관리자. 불이익이 발생한 자는 누굽니까? 갑 등기 의무자. 따라서 갑과 을은 등기소에 가서 지역권 등기를 공동으로 신청하게 될 겁니다. 그러면 이 지역권 등기가 실행은 승역지 등기부에 하는 겁니까? 요역지 등기부에 하는 겁니까? 그렇죠. 여기 표제부가 있을 테고 갑구도 있을 테고 을구도 존재할 겁니다. 그러면 이 승역지 등기 기록 을구에 1번 지역권 설정 을 이렇게 등기가 될 겁니다. 맞습니까? 그래서 이 지역권 설정 등기는 승역지 등기 기록 을구에 하는 겁니다. 제한을 받는 토지 등기부에 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 요역지도 등기부가 있겠죠. 표제부가 있을 테고 갑구가 있을 테고 을구도 이렇게 존재할 겁니다. 그러면 이 요역지 등기부에도 승역지가 이 토지를 받들고 있는 역할을 한다는 걸 여기다 공시해야 되겠죠. 맞습니까? 그래서 이 요역지 등기부에는 1번 요역지 지역권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요역지 지역권이라고 기록하고 여기다가 승역지를 표시해 줘야 돼요. 요거 이해가 되십니까? 어떤 토지가 자기를 받드는 역할을 하고 있는지 요역지 지역권에 등기를 합니다. 이걸 요역지 지역권 등기라고 불러요. 그럼 이 요역지 지역권 등기는 갑과 을이 공동신청에 의해서 이루어지겠습니까? 아니에요. 이 등기가 이루어지면 등기관은 요역지 등기부에 요역지 지역권 등기를 해야 된다는 것을 등기관이 직관적으로 알게 됩니다. 따라서 이 등기는 등기관이 직권으로 하게 됩니다. 요게 출제될 여지가 있습니다. 지역권 설정 등기는 공동신청. 지역권 설정 등기를 실행하면서 등기관은 요역지 등기부에 요역지 지역권 등기를 해야 된다는 사실을 직관적으로 알게 돼요. 그래서 요역지 등기부에 요역지 지역권 등기를 직권으로 해서 승역지를 표시해야 됩니다. 요거 정도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다시요. 승역지 등기 기록에 기록사항 나와 있고요. 거기 반드시 기록해야 될 내용은 지역권은 목적이 정해져 있죠. 어떤 목적이 있습니까? 요거는 목적이 뭐예요? 통행지역권이니까 통행을 목적으로 하겠죠. 그러면 조망지역권은 목적이 뭐겠습니까? 조망.
용수지역권은 목적이 뭐겠습니까? 물을 끌어다 쓰는 거. 맞습니까? 그래서 이 지역권은 그 목적이 정해져 있어요. 목적을 반드시 기록해야 되고, 두 번째, 지역권은 용익물권이라서 부동산 일부에 설정이 가능하죠. 따라서 범위를 반드시 기록해야 됩니다. 또한 이 지역권은 승역지 등기부에 한다고 했죠. 원칙에 승역지 등기부에 하는 겁니다. 그러면 승역지 등기부에 어떠한 토지를 받드는 것인지 유역지 표시해야 되겠죠. 따라서 이 지역권 설정 등기에서 필수적 기록사항은 세 가지예요. 목적, 범위, 유역지 표시. 유역지 표시가 이루어지면 등기관은 직권으로 유역지 등기부에 유역지 지역권 등기를 해서 승역지를 표시한다고 했죠. 이건 직권으로 하는 겁니다. 그래서 두 개의 등기부에 지역권 등기가 실행이 돼요. 요거 이해가 되십니까? 여기서 꼭 기억해 두셔야 돼요. 반드시 기록해야 될 내용을 기억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지역권은 소유권자만 설정해 줄 수 있습니까? 민법에서 전세권자, 지성권자도 설정이 가능하죠. 그러면 지성권자, 전세권자가 설정한 지역권 등기는 소유자를 기준으로 할 때 몇 번째입니까? 두 번째. 따라서 무슨 등기입니까? 부기 등기에 의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래서 323쪽에 디귿을 보시면 승역지, 지상권자 등이 지역권을 설정해 주는 경우에는 무슨 등기한다고요? 부기 등기. 그렇죠. 그런 것들이 출제가 돼요. 등기법에서. 324쪽을 보시면 4번에 등기 실행에 관한 특징 나와 있습니까? 요거 반드시 기억하셔야 돼요. 지역권 설정 등기는 공동신청이죠. 공동신청에 의해서 승역지 등기부에 지역권 설정 등기가 실행이 되면 등기관은 직권으로 유역지 등기부에 유역지 지역권 등기한다고 했죠. 그리고 무엇을 표시합니까? 승역지를 표시해야 된다고 했습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디귿도 반드시 기억하셔야 되는데, 지역권은 부종성, 수반성에 의해서 유역지 소유권이 다른 자에게 넘어가면 지역권도 따라가죠. 따라서 자동적으로 따라가기 때문에 수반성에 의하기 때문에 지역권 이전 등기라는 게 필요합니까? 필요 없습니까? 필요 없습니다. 지역권 이전 등기라는 건 존재하지 않습니다. 요게 민법과 등기법에서 한 번씩 출제가 됐어요. 지역권 이전 등기라는 건 존재하지 않습니다. 지역권 이전 등기가 존재하지 않는다면 지역권 이전에 가등기는 가능합니까? 불가능합니까? 불가능합니다. 그렇겠죠? 지역권 이전 등기는 존재하지 않으니까 지역권 이전의 가등기도 불가능할 겁니다. 그 다음에 전세권이 나오는데요. 325쪽에. 거기 전세권도 의의는 민법에서 하시는 것이고, 기록상 등기부에 반드시 기록해야 될 내용, 이걸 반드시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돼요. 등기부에 필요적 기록상 뭐가 있습니까? 전세금. 두 번째, 용익물권이니까 범위. 목적은 없어요. 그렇죠? 그래요, 안 그래요? 네. 불안한데. 지금 굉장히 좀 어려운 걸 할 생각이에요. 물론 민법에서 공부를 하셨을 내용인데요. 어디를 보시냐면 326쪽에 등기 실행의 특칙이 있습니까? 등기 실행의 특칙 별표 치시고요. 5번에 전세금 반환 채권의 일부 영도에 따른 전세권 일부 이전 등기, 이것도 별표 치시입니다. 이건 출제될 확률이 대단히 높습니다. 이 전세권을 좀 보겠습니다. 민법에서 하셨을 거예요. 여기에 이러한 부동산이 있고 소유자가 갑입니다. 갑이 을에게 전세권을 설정해 줍니다. 전세권이 설정되기 위해서는 세 가지 요건이 필요하죠. 첫 번째, 뭐가 필요합니까? 전세권 설정 계약이 필요할 겁니다. 두 번째는요, 전세금이 지급돼야 되겠죠. 두 번째는 전세금이 지급돼야 됩니다. 세 번째는 전세권 설정 등기가 이루어져야 될 겁니다. 그러면 이 을은 두 가지 권리를 취득하게 됩니다. 첫 번째, 이 전세금 지급한 것은 완전히 준 겁니까? 아니죠. 전세기간이 종료가 돼서 전세권이 소멸될 때는 반환받겠죠. 그렇죠. 따라서 을은 전세금 반환 채권이 발생을 합니다. 물론 장래에 발생할 거예요. 그리고 이를 그리고 을은 전세권도 취득하게 될 겁니다. 이렇게 두 가지 권리를 을은 취득합니다.
이때 이 전세건은 두 가지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죠. 첫 번째, 뭐가 있습니까? 이 목적물을, 부동산을 점유해서 그 용도에 쫓아 사용하고 수익을 낼 수 있죠. 이걸 뭐라고 얘기합니까? 용익물건성이라고 부를 겁니다. 그 다음에요. 또 두 번째, 처음 보세요. 전세건이 소멸되었을 때 전세금 반환 채권이 발생하죠. 전세금 반환 채권에 대해서 전세 목적물 전부로부터 우선적으로 변제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를 뭐라고 부릅니까? 네? 크게 얘기하세요. 담보물건성이라고 부르는데, 그래서 이 전세건은 특이하게도 담보물건성도 있고 용익물건성도 있습니다. 물론 주된 성질은 어느 겁니까? 용익물건성이 주예요. 이것이 주가 될 테고 이게 종이 될 겁니다. 이때 이 전세금은 어떠한 역할을 합니까? 전세금은 처음 할 말을 잃었는데, 네. 전세금은 어떤 역할을 해요? 민법에서 다 아시면서 모른 척 하는 것 같아요. 첫 번째, 차임의 변칙적인 지급수단입니다. 이 차임은 달달이 내는 거죠. 그래서 임대차의 경우에는 달달이 월세 내죠. 월세가 차임 아닙니까? 근데 이 전세건은 목돈이 넘어가죠. 그 목돈에서 뭐가 나옵니까? 이자. 그 이자가 차임의 역할을 하게 돼요. 그래서 이 전세금은 차임의 변칙적인 지급수단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민법에서. 두 번째. 지금 이 을은 사용수익하죠. 부동산을 점유해서 용도에 쫓아 사용수익하죠. 사용수익할 때 부동산 망가뜨릴 수 있습니까? 그럴 수도 있죠. 용도에 쫓아 사용하지 않는 경우도 있을 수 있겠죠. 그때는 이 갑에게 뭐가 발생합니까? 손해배상 채권이 발생하죠. 그래요, 안 그래요? 그렇죠. 따라서 두 번째는 손해배상 채권에 손해배상 채권을 담보합니다. 이런 기능을 수행해요. 전세금은 민법에서 차임의 변칙적 지급수단이면서 손해배상 채권을 담보하는 기능을 수행합니다. 그래서 요 을이 갑에게 손해배상을 해줘야 될 금액이 있겠죠. 그 금액으로부터 공제하고 나머지 주는 겁니다. 그래서 손해배상 채권액을 담보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게 돼요. 들어보셨죠? 기억을 못하실 뿐이에요. 네. 이때 요 을은 이 전세건과 분리해서 요 전세금 반환 채권만을 다른 자에게 양도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네? 양도할 수 있습니까? 누가 그래요? 양도할 수 있다고? 할 수 없습니다. 왜 할 수 없을까요? 만약에 전세금 반환 채권을 A에게 양도하면 전세금은 A가 돌려받겠죠? 맞습니까? 그런데 사용수익은 누가 하고 있습니까? 을이 사용수익하고 있죠? 그러면 이거는 차임의 변칙적 지급수단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습니까? 없게 돼버려요. 얘가 차임을 내는 결과가 아닙니까? 이거 이해가 되시나요? 요 전세건과 분리해서 전세금 반환 채권을 A에게 양도를 해버리면 얘가 전세금 반환 채권을 취득할 테고 전세건은 을이 여전히 갖고 있죠. 그러면 사용수익은 을이 하고 있고 전세금 차임은 A가 지급하는 결과가 돼버립니다. 맞습니까? 망가뜨리는 것은 을이 망가뜨리고 손해배상은 누가 해주는 결과가 돼버려요. A가 손해배상을 해주는 결과가 돼버리죠. 따라서 전세금 반환 채권은 전세건과 분리해서 다른 자에게 양도할 수 없다라고 대법원이 판시를 했습니다. 민법에서 출제 영순인데 이것도 못 들어보셨어요? 들어보실 거예요. 아직 기본 과정이라서 그러신 것 같아요. 양도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양도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이것이 소멸된다면
이것이 소멸된다면 차임의 변칙적 지급수단의 역할 할 필요 있습니까? 없습니다. 손해배상 채권액을 담보할 필요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따라서 이것이 소멸된다면 요거는 양도가 가능합니다. 이거 이해가 되실까요? 그러면 전부 양도가 가능하다는 얘기는 일부 양도도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언제? 이것이 소멸될 때. 그러면 이것이 소멸되는 경우가 있을 텐데 첫 번째 어느 경우에 소멸되겠습니까? 이거 다 민법, 등기법 양쪽에서 출제 확률이 높은 거예요. 민법은 0순위, 아니 민법은 1순위, 등기법은 0순위. 네. 언제 소멸되겠습니까? 네? 그렇죠. 존속기간이 만료가 됐을 때. 두 번째, 합의를 통해서 해지가 됐을 때. 전세계약이 합의를 통해서 해지됐을 때. 세 번째. 네, 괜찮아요. 네. 세 번째, 전세권 소멸 청구가 있을 때. 네 번째, 전세권 소멸 통고가 있을 때. 청구와 통고가 다른 건 아시죠? 네. 이러한 경우에 요 용의물권성이 소멸이 이루어집니다. 그럼 용의물권성이 소멸되었다면 이제 요 전세금 반환 채권을 양도합니다. 그렇다면 이거는 담보물권이라고 했죠. 피담보 채권이 양도가 됐을 때 담보물권은 어떻게 됩니까? 수반되죠. 따라가죠. 따라서 이 전세권 등기는 이것이 소멸이 이루어지면 이제 담보물권성의 존속 범위 내에서 여전히 존재하는 거죠. 다시요. 이 용의물권성이 소멸되면 이 전세권 등기 말소해야 됩니까? 요건 살아있는데. 살아있잖아요. 전세금이 반환돼야지만 말소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전세권 등기는 담보물권성의 범위 내에서 살아있는 거예요. 돈을 돌려받아야지 말소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돈을 돌려받기 전까지는 말소할 수 없죠. 살아있는 겁니다. 언제까지? 돈을 돌려받을 때까지. 그러면 이때 이 전세권 설정 등기는 담보물권성의 범위 내에서 살아있기 때문에 요 피담보 채권이 양도가 될 때 요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따라가야 됩니다. 맞습니까? 따라서 전세권 이전 등기가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런데 요걸 자꾸 출제를 해요. 요걸 암기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전부 양도가 가능하다는 얘기는 일부 양도도 가능하다는 뜻이에요. 전부 양도가 이루어졌을 때는 전부 이전 등기, 일부 양도가 이루어졌을 때는 일부 이전 등기를 하게 될 겁니다. 처음 들어보세요. 혹시 민법에서 열심히 해야 되겠죠? 네, 열심히 하셔야 돼요. 그러면 책을 좀 보겠습니다. 326조 5번 전세금 반환 채권의 일부 양도에 따른 전세권 일부 이전 등기 나오는데요. 기억 전세권의 일부 이전은 허용되지 않는다. 왜요? 이건 대법원 판례예요. 전세권으로부터 전세금 반환 채권을 분리해서 다른 자에게 양도하는 건 허용되지 않습니다. 이게 전세권의 속성이 그래요. 그러면 전부 양도도 허용되지 않으니까 일부 양도도 허용되지 않는 겁니다. 그렇겠죠? 전혀 이해가 안 되세요? 제가 잘못했어요. 네. 민법에서 공부를 좀 더 하신 다음에 한 6월 달에 할 걸. 네. 될 줄 알고 하셨는지 알고 그냥 별표만 쳐두세요. 네. 일단은 그러면 민법 지식이 있어야지만 이해가 되세요. 민법 지식이 없으면 이해가 안 되시는 게 지극히 정상입니다. 그래서 민법에서 6월 달에 하실 테니까 그때 한 다음에 보겠습니다. 그냥 그려만 놓으세요. 네. 그 다음에 임차권 보겠습니다. 임차권은 잠시 쉬었다 하겠습니다. 네.